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히토류 수출이 끊겼습니다. 한밤 사이 전 세계 전기차 라인 3분의 1이 멈춰섰죠. 일본 도요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독일 공장들은 셧다운 직전까지 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언했어요. 아시아 제조업은 끝났다고요. 한국도 곧 무너질 거라고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만 가동률 98%를 유지한 겁니다. 지하 50m 깊이 그 누구도 몰랐던 꿈의 기술이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히토류 없이 모터를 돌리는 기술이요. 일본 경제산업성 과장이 무릎 꿇고 협력을 구걸했고 뉴욕 헤지펀드는 K숏에서 K롱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세계가 외쳤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요. 그 충격적인 반전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최서율 39입니다. 숫자로만 세상을 해석해온 공급망 분석가죠. 그날 아침 긴급 브리핑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20명 남짓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등이 줄지어 깜빡이고 있었죠.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 조치가 발효된 지 사흘째였습니다. 네오디움,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뮴. 전기차 모터의 심장을 이루는 히토류 원소들이었어요. 공급이 끊기면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그건 데이터가 아니라 물리 법칙이었죠. 브리핑 테이블 맨 앞자리에 엘리엇 포스터가 앉아 있었습니다. 뉴욕 헤지펀드 파트너 42살이었어요. 그의 왼쪽 손목에 찬 시계만 제 연봉의 2배는 될 것 같았죠. 그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은 곧 멈춰요. 데이터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린 지금 K숏을 걸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K숏. 한국 관련 주식을 공매도한다는 뜻이었죠. 그는 한국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폭락할 거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최신 생산 데이터였죠. 가동률 98%. 수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말이 안 됐습니다. 히토류 없이 전기차 모터를 만든다는 건 엔진 없이 자동차를 굴리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표본 오류겠죠. 아니면 재고를 털고 있거나요. 제 말에 엘리엇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서율 씨는 역시 현실주의자네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른 겁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팩트만 확인해 주세요. 진실을 먼저 파악해주면 컨설팅 보너스를 드리죠. 당신 어머니 간병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이번 달 간병비 청구서였죠. 숫자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브리핑실을 나서는 제 뒤에서 엘리엇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자신만만한 웃음이었죠.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시 한번 보고서를 펼쳤어요. 가동률 98%. 그 숫자가 거짓말이라고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껏 쌓아온 모든 데이터 분석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히토류 없인 불가능하다고요.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게 과학이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만약 정말이라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뭔가 다른 걸 만들어냈다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기술은 독일도 일본도 못 만들었어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죠. 히토류 대체 기술은 아직 실험실 단계였습니다. 양산은커녕 프로토타입도 불안정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흘러갔죠. 어딘가에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숫자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엘리엇에게 보고할 거예요. 한국도 곧 멈춘다고요. 데이터상 불가능하다고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이었죠. 간병비 걱정 없이 치료받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이번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팩트를 찾고 보고하고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었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수석 41살의 산업부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짧게 말했죠. 환영합니다, 최 분석가님.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과장도 없고 설명도 없었죠. 그저 팩트만 보여주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가 마음에 들었어요. 최소한 시간 낭비는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차에 오르면서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어요.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겁니다. 표본 선정의 오류든 측정 방식의 문제든요. 저는 그걸 찾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서율이니까요. 숫자로 세상을 읽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진요. 창원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뻥 뚫려 있었습니다. 이수석은 말이 적었어요. 그저 운전에만 집중했죠. 저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쓸데없는 설명이나 홍보 멘트 없이 현장만 보여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산업단지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굴뚝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가동 중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가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가동률 98%. 여전히 같은 숫자였어요. 변동이 없었습니다. 너무 안정적이었죠. 오히려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실제 공장은 늘 변동이 있거든요. 설비 점검도 하고 교대 시간도 있고요. 이렇게 일정한 건 조작의 증거일 수도 있었습니다. 차가 국가산업단지 정문에 멈췄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차량 스캔, 출입 기록 등록까지 5분이 걸렸죠. 철저했어요. 이수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여긴 국가 핵심 시설입니다. 촬영도 녹음도 금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핵심 기술이 있다면 당연히 보안을 강화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보여줄 게 없으니까 촬영을 막는 건 아닐까요? 산단 안쪽으로 들어가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어요. 뜨거운 오존 냄새도 섞여 있었죠. 저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철공소였습니다. 좁은 작업장에서 쇳가루가 날리고 용접 불꽃이 튀던 곳이었죠. 저는 학교 끝나고 그 철공소에 들러 숙제를 했어요. 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쇠를 다듬었죠. 그때도 이런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팩트를 확인해야 했죠. 차에서 내리자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축구장 서너 개는 될 것 같았습니다. 트레일러 트럭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죠. 적재함에는 컨테이너가 가득했어요. 출하 대기 차량들입니다. 하루 평균 150대가 나갑니다. 이수석의 설명이었어요. 저는 트럭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 모두 실제 번호판이었죠. 연극용 소품은 아니었어요. 공장 입구에 다가가자 지축이 진동했습니다. 정말로 땅이 흔들렸어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웅웅거리는 저주파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죠. 저는 손바닥을 벽에 댔어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꾸밀 수 없는 거예요. 실제 가동 중이 아니면 이런 진동은 만들어낼 수 없었죠. 첫 번째 의심이 무너졌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갔어요. 천장이 10m는 넘어 보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로봇 팔들이 정확한 리듬으로 부품을 조립했어요. 모터 케이스가 라인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하나, 둘, 셋. 초당 한 개씩 조립되고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분 동안 60개가 지나갔죠. 계산이 맞았어요. 하루 생산량 14,000유닛. 보고서의 숫자와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 의심도 흔들렸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밀수 아니면 비축 털이겠죠. 엘리엇이었어요.
그도 함께 방문단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비웃듯 말했죠. 아시아 공장들 다 똑같아요. 숫자 부풀리기 전문이죠. 실제론 창고에 쌓인 재고를 출하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그의 말이 맞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요. 비축분을 쓰고 있을 겁니다. 곧 바닥날 거예요. 옆에 서 있던 일본 관료가 입을 열었어요. 다나카 유지로 48살의 경제산업성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공장 라인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눈빛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이수석이 앞장섰어요. 다음 구역으로 가시죠.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유리창이 있었어요. 작업장들이 보였죠. 모든 라인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불빛이 환했어요. 작업자들이 모니터를 보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한 작업자의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실시간 온도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섭씨 190도에서 200도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모터 작동 온도였습니다. 일반적인 전기차 모터는 섭씨 80도에서 100도 사이예요. 200도는 과열 구간이죠. 하지만 저 그래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경고등도 없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수석에게 물었어요. 저 온도는 뭡니까? 테스트 챔버입니다. 극한 조건에서의 내구성 시험이죠. 그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문 앞에 섰어요. 보안 카드를 찍자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이 나왔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어요. 지하로 갑니다. 이수석이 말했어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벽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콘크리트가 두꺼웠죠. 방음과 차폐를 위한 구조였습니다. 지하 5층까지 내려갔어요. 문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엔 홍채 인식이었죠. 이수석이 눈을 스캐너에 갖다 댔어요.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하였어요. 벽도 천장도 바닥도 모두 흰색이었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죠. 공기가 차가웠어요. 항온항습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중앙에 투명한 유리부스가 있었어요. 그 안에 기계가 있었습니다. 크롬 도금된 금속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건 로봇팔이었어요. 그 팔이 미세한 분말을 다루고 있었죠. 흑회색 가루였습니다. 망간계 페라이트입니다. 이수석이 설명했어요. 네오디움 대신 망간과 비스무트를 사용합니다. 이방성 제어 기술로 자기장 방향을 정렬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론적으론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건 별개였죠. 양산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 말에 이수석이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을 썼죠. AI가 피코초 단위로 분자 배열을 최적화합니다. 사람 손으론 못해요. 그의 말이 끝나자 엘리엇이 비웃었습니다. AI 타령이네요. 결국 스펙 장난 아닙니까? 이수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 책상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로고가 박혀 있었죠. 제3자 검증 결과입니다. 독일 연구진이 직접 샘플을 테스트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독일어와 영어가 병기돼 있었어요. 데이터 테이블이 빽빽했죠. 자기 선속 밀도, 보자력, 큐리 온도. 모든 수치가 네오디움 자석과 대등하거나 우수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라면 정말로 희토류 없이 모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의심이 무너졌어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데이터가 제 믿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수석이 말했어요. 우리는 스펙 장난 안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다시 유리부스를 바라봤어요. 로봇팔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고 끊임없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지하 50m 침묵의 서버. 이수석이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서 있는 이 하얀 공간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죠. 벽면을 따라 서버렉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LED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였습니다. 초록색, 파란색, 가끔 노란색이 섞였죠. 냉각 팬 소리가 웅웅거렸어요. 저주파 진동이 귓속을 채웠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습도 40%, 온도 18도로 유지되고 있었죠. 이수석이 중앙 콘솔로 걸어갔습니다. 모니터 3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화면이 깨어났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화면에 3차원 분자 구조가 떠올랐어요. 망간 원자들이 육각형 격자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스무트 원자가 그 사이사이에 박혀 있었죠. 저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이방성이라는 게 뭡니까? 제 질문에 이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석은 방향이 있어요. 분자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면 자기장이 강해지죠. 문제는 고온에서 그 정렬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가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시뮬레이션이 재생됐습니다. 붉은색 막대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온도 표시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섭씨 50도, 100도, 150도. 붉은 막대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이 흐트러졌어요. 180도를 넘자 완전히 무질서해졌죠. 네오디움은 여기서 끝입니다. 큐리 온도가 180도거든요. 이수석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페라이트는 다릅니다. 그가 다른 시뮬레이션을 재생했어요. 이번엔 파란색 막대들이었습니다. 온도가 올라갔죠. 180도, 200도, 220도. 파란 막대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AI가 분자 배열을 피코초 단위로 제어합니다. 1조분의 1초죠. 사람 손으론 불가능한 정밀도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코초. 그건 빛이 300 마이크로미터 이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측정조차 불가능한 영역이었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 기술 완성하는데요. 4년 3개월입니다. 실패 횟수는 41,912번이었어요. 이수석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숫자 속에 얼마나 많은 밤이 담겨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을까요? 저는 두 번째 화면을 봤습니다.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배치 번호, 온도, 압력, 자속 밀도. 숫자들이 끊임없이 갱신됐죠. 하루 생산량 14,000유닛. 불량률 0.3%. 불량률이 너무 낮았어요.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수석을 쳐다봤죠. 이 데이터 조작 가능합니까?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죠. 서버룸 나가실 때 독립 검증 장비로 직접 확인하시죠. 독일제 스펙트로미터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정한 제안이었습니다. 엘리엇이 끼어들었어요. 결국 숫자 게임이잖아요. 실제로 차에 달아서 달려봐야 아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비아냥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조금 약해진 것 같았어요. 아주 조금요. 다나카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수석이 세 번째 화면을 가리켰어요. 내일 드래그 레이스를 보실 겁니다. 도요타 BZ4X랑 우리 차를 비교하죠. 도요타요? 다나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네. 네오디움 모터 대 인휠 모터. 공정한 비교죠. 이수석의 말에 다나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나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죠. 이수석이 콘솔에서 일어섰어요. 검증하러 가시죠. 우리는 서버룸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또 다른 방이 있었어요. 문패에 검증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은색 기계가 보였습니다. 독일 브루커 4의 X선 스펙트로미터였어요.
저도 아는 장비였습니다. 물질의 조성을 분석하는 기계죠. 이수석이 선반에서 작은 원통을 꺼냈어요. 모터 코어 샘플이었습니다. 검은 빛이 도는 금속 덩어리였죠. 직접 분석하세요. 그가 샘플을 제게 건넸어요. 저는 샘플을 스펙트로미터에 장착했습니다. 기계를 작동시켰죠. X선이 샘플을 투과하기 시작했어요. 5분이 걸렸습니다. 화면에 스펙트럼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피크들이 솟아있었죠. 저는 데이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망간 58%, 비스무트 23%, 아연 12%, 기타 미량 원소들. 네오디움은 없었어요. 디스프로슘도 없었습니다. 히토류 원소가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죠. 저는 그래프를 확대했어요. 미량 성분까지 확인했습니다. ppm 단위까지 살펴봤죠. 없었어요. 정말로 히토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쥔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이건 조작할 수 없는 결과였어요. 독일제 장비는 세계 표준이었습니다. 속일 수 없었죠. 네 번째 의심이 무너졌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수석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엔 승리감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믿으십니까? 그의 질문이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엘리엇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조작일 수도 있어요. 샘플을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어요.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죠. 저는 프린터로 데이터를 출력했어요. 종이가 나왔습니다. 그래프와 수치들이 선명했죠. 저는 그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증거였습니다. 이수석이 말했어요. 우리는 스펙 장난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짧고 강했습니다. 저는 샘플을 다시 쳐다봤어요. 작고 검은 금속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4년의 시간이 들어있었죠. 4만 번의 실패가 응축돼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저는 숫자만 믿어왔어요. 팩트만 신뢰했죠. 감정은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검증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지상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어요. 네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층수 표시만 올라갔죠. 지하 5, 지하 4, 지하 3.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엘리엇은 팔짱을 낀 채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다나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수석만 표정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층수 표시를 보고 있었죠. 지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찡그렸죠. 밖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어요. 굴뚝에서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트레일러들이 줄지어 있었죠. 이수석이 말했어요. 내일 테스트 드라이브 보시죠. 오전 9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산단이 멀어졌습니다. 굴뚝들이 점점 작아졌죠.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접힌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스펙트로미터 데이터였죠. 팩트였어요.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뭘 보게 될까요? 또 어떤 팩트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어요.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200도에서 도는 심장. 아침 9시 저는 테스트 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건물이었어요. 3층짜리였죠.
입구엔 산업부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수석이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엇과 다나카도 함께였죠. 복도를 지나 큰 방에 도착했습니다. 고온 챔버실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철제 상자가 보였습니다. 길이 5m, 높이 3m쯤 돼 보였죠. 저 안에서 모터를 돌립니다. 실제 주행 조건을 재현하죠. 이수석의 설명이었어요. 저는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챔버 안이 보였어요. 중앙에 은색 모터가 고정돼 있었습니다. 인일 모터였어요. 바퀴 안에 들어가는 모터죠. 크기는 축구공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4년의 기술이 들어 있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자가 콘솔 앞에 앉았어요.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챔버 안에 빨간 불이 들어왔죠. 온도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숫자가 표시됐습니다. 섭씨 20도, 30도, 50도. 1분에 30도씩 올라갔죠. 저는 온도계를 주시했습니다. 80도를 넘었어요. 일반 모터라면 이미 경고 구간이었습니다. 100도를 넘었죠. 모터가 돌기 시작했어요. 회전수가 표시됐습니다. 분당 1000회전, 2000회전, 3000회전. 소리가 들렸어요. 윙하는 고주파 소음이었습니다. 챔버 벽을 뚫고 새어나왔죠. 130도. 모니터 숫자가 계속 올라갔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150도. 회전수가 5000을 넘었어요. 모터가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가 그걸 포착했죠. 화면에 열화상이 나타났어요. 180도. 네오디움의 한계 온도였어요. 일반 모터라면 여기서 자성을 잃습니다. 성능이 떨어지죠. 하지만 인일 모터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전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200도. 엘리엇이 중얼거렸어요. 트릭이 있을 겁니다. 냉각수를 숨겨뒀거나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흔들리고 있었죠. 210도. 기술자가 회전수를 더 올렸습니다. 6000, 7000, 8000. 소리가 커졌어요. 윙윙거리는 소리가 방 전체를 채웠습니다.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죠. 저는 챔버 가까이 다가갔어요.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어요. 유리 너머 공기가 뜨겁다는 뜻이었죠. 220도. 모터 케이스가 주황빛으로 빛났어요. 금속이 열을 받아 색이 변한 겁니다. 하지만 회전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출력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안정적인 곡선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냉각 트릭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220도에서 모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회전수를 천천히 낮췄어요. 8000, 7000, 6000. 점점 느려졌습니다. 온도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200도, 180도, 150도. 모터가 멈췄습니다. 챔버 안이 조용해졌죠. 냉각 대기 중입니다. 20분 뒤에 꺼낼 수 있어요. 기술자의 말이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9시 32분이었죠. 이수석이 말했어요. 직접 만져보실 수 있습니다. 냉각되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다나카가 모니터 앞에 섰어요. 그는 데이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래프, 온도, 회전수. 모든 걸 확인하고 있었죠. 그의 입술이 떨렸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가능합니다. 지금 보신 게 전부예요. 이수석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엘리엇이 팔짱을 풀었어요. 그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봤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0분이 흘렀습니다. 챔버 문이 열렸어요. 뜨거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얼굴을 찡그렸죠. 기술자가 장갑을 끼고 모터를 꺼냈어요. 철제 트레이에 올려놓았습니다. 만져보세요. 이수석이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모터 케이스에 손가락을 댔죠. 따뜻했습니다. 뜨겁지 않았어요. 손을 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죠. 케이스를 만졌어요. 매끄러웠습니다. 흠집이 없었죠. 변형도 없었어요. 220도를 견뎌낸 금속이 이렇게 멀쩡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터를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3kg쯤 됐죠. 손바닥에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진짜였어요. 실물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었죠. 숫자가 아니었어요. 제 손에 쥐어진 실체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5번째 의심이 무너진 겁니다. 저는 모터를 트레이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철공소였습니다. 좁고 더운 작업장이었죠. 아버지는 쇳덩이를 불에 달궜어요.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요. 그리고 망치로 두드렸습니다. 땡땡 소리가 났죠. 불꽃이 튀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숙제를 하면서요. 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렸어요. 하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었죠. 아빠,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해요? 아버지는 웃었어요. 이게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우리 손으로 만드는 거야. 그때는 이해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손에 쥔 모터의 무게를 느끼며 저는 이해했어요. 이게 그들이 만든 겁니다. 4년 3개월 동안 4만 번 실패하며 만든 거였죠. 손으로요. 머리로요. 가슴으로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제 표정을 보지 못하게요. 이수석이 말했어요. 옆방에 연구 노트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을 숨겼죠. 네. 우리는 옆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벽 한쪽에 선반이 있었죠. 노트들이 빽빽히 꽂혀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노트들이었어요. 표지가 해졌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죠. 선반 위에 이름표들이 걸려 있었어요. 연구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김민수, 박지현, 이동훈, 최서연. 수십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죠.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0년 3월 5일. 4년 전이었습니다. 필기가 빽빽했어요. 수식, 그래프, 메모들이 가득했죠. 실패. 온도 150도에서 자성 소실. 실패. 분자 배열 불안정. 실패. 양산 공정 수율 3%. 실패, 실패, 실패.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실패 기록이 나왔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도했어요. 다시, 또다시, 끊임없이.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성공. 2024년 6월 15일. 우리가 해냈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있었어요. 쓴 사람의 손이 떨렸던 거겠죠.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어요. 데이터 뒤에 땀이 있었습니다. 통계 뒤에 눈물이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껏 뭘 놓치고 살았는지를요. 양산의 벽을 넘어. 오후 2시 저는 출하센터 앞에 섰습니다. 건물이 거대했어요. 축구장 4개는 들어갈 것 같았죠. 은색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이수석이 보안 카드를 찍었어요.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에어컨이 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천장이 15m는 됐습니다. 조명이 환했어요. 바닥은 에폭시 코팅돼 반들반들했죠. 중앙에 컨베이어 벨트가 뻗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어요. 1출하량 14,000유닛입니다. 초당 6개씩 나갑니다. 이수석의 설명이었어요. 저는 컨베이어를 따라 걸었습니다. 모터들이 줄지어 흘러가고 있었어요. 은색 케이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QR코드가 붙어 있었죠. 로봇 팔들이 모터를 집어 올렸어요. 스캔하고 분류하고 박스에 담았습니다. 정확한 리듬이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한 로봇팔을 봤어요. 모터를 집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했죠. 초록불이 켜졌어요. 합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로봇팔이 모터를 왼쪽 컨베이어로 옮겼어요. 거기서 포장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모터가 왔어요. 또 스캔했습니다. 또 합격이었죠. 멈추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분을 쟀어요. 360개가 지나갔습니다. 계산이 맞았어요. 초당 6개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수석이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포장구역에 도착했죠.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높이가 4m는 됐어요. 팔레트 위에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죠. 각 박스에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행선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라벨을 읽었어요. BMW 독일, GM 미국, 빈페스트 베트남, 현대 한국, 폭스바겐 독일. 계속 읽었습니다. 수십 개의 회사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회사가 없었어요. 도요타도 혼다도 닛산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수석을 봤어요. 일본 수출은 없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협상 중이죠.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뭔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나카를 봤어요. 그는 라벨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어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절이었죠.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불화수소 수출을 막았어요. 반도체 재료였죠. 한국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3년 만에 국산화했어요. 이젠 일본산이 필요 없었죠. 지금 이 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히토류를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히토류 없이 모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젠 입장이 바뀐 겁니다. 엘리엇이 끼어들었어요. 선매 물량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계약 조건만 맞으면요.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돈 얘기뿐이었죠. 저는 그가 안쓰러워졌어요.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술의 문제였죠.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미래의 문제였어요. 이수석이 계속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갔어요. 출하 대기 구역에 도착했죠. 트럭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수십 대였어요.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죠. 한 트럭 앞에 멈췄습니다. 이수석이 컨테이너 문을 열었어요. 안이 보였습니다. 박스들이 빽빽히 쌓여 있었어요. 천장까지 가득 찼죠. 저는 박스 하나를 만졌습니다. 묵직했어요. 모터가 들어 있었죠. 라벨을 봤어요. GM 미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출항합니다. 부산항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20일 걸려요. 이수석의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이 박스들이 미국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GM 공장에서 차에 달릴 겁니다. 전기차가 만들어지죠. 그 차는 미국 도로를 달릴 거예요. 사람들을 태우고요. 그들은 모를 겁니다. 자기 차 바퀴 안에 한국 기술이 들어있다는 걸요. 4년 3개월의 땀이 담겨 있다는 걸요. 4만 번의 실패가 응축돼 있다는 걸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컨테이너에서 나왔습니다. 출하 구역을 둘러봤죠. 트럭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었어요.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부품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수출이었어요. 자부심의 수출이었죠. 미래의 수출이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QR코드를 스캔하고 분류하고 포장했죠. 마치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춤이었어요. 저는 그 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신앙이에요. 숫자가 아니었어요. 데이터가 아니었죠.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해냈다는 증명이었죠. 엘리엇이 중얼거렸어요. 규모가 대단하네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하는 투였어요. 다나카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트럭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이수석이 말했어요. 내일 드래그 레이스 보시죠. 실제 주행 성능을 확인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과를요. 한국이 이길 거라는 걸요. 아니, 이미 이겼다는 걸요. 우리는 출하센터를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였죠.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출하센터 건물이 서 있었어요. 거대하고 묵직하게요. 그 안에서 수만 개의 모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요. 멈추지 않고요. 세계를 향해요. 인휠대 네오디움. 아침 10시 저는 테스트 트랙에 서 있었습니다. 직선 활주로였어요. 길이가 2km는 됐죠. 아스팔트가 반들반들했습니다. 양쪽에 차가 한 대씩 서 있었어요. 왼쪽은 도요타 BZ4X였습니다. 일본의 전기 SUV죠. 네오디움 모터를 쓰는 차였어요. 오른쪽은 한국 SUV였습니다. 아직 양산 전 프로토타입이었죠. 인휠 모터 4개가 달려 있었어요. 다나카가 도요타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긴장돼 있었어요. 이수석이 한국 차 옆에 섰죠. 그는 담담했습니다. 엘리엇과 저는 중앙 관측대에 있었어요. 모니터 3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줄 거예요. 드라이버들이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이 아니니까 시동음은 없었어요. 그저 조용했죠. 신호등이 섰습니다. 빨간불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노란불로 바뀌었어요.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두 차가 동시에 출발했어요. 도요타가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순간 가속이 빨랐어요. 네오디움 모터의 강점이었죠. 한국 차도 뒤따랐습니다. 거의 동시였어요. 1초가 지났습니다. 모니터의 속도가 표시됐어요. 도요타 시속 60km, 한국차 시속 58km.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2초가 지났죠. 도요타 시속 110km, 한국차 시속 105km. 여전히 비슷했어요. 3초가 지났습니다. 그때였어요. 한국차가 폭발했습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가속이었어요. 인휠 모터 4개가 동시에 힘을 냈죠. 모니터 숫자가 급상승했어요. 시속 150, 180, 200. 도요타를 추월했습니다. 4초. 한국차 시속 230, 도요타 시속 170. 격차가 벌어졌어요. 5초. 한국차 시속 260, 도요타 시속 200. 더 벌어졌습니다. 6초. 한국차가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시속 270km였습니다. 도요타는 2초 뒤에 도착했죠. 승부가 났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봤어요. 그래프가 선명했습니다. 한국차의 가속 곡선이 가팔랐어요. 도요타는 완만했죠. 인휠 모터의 우위가 확실했습니다. 엘리엇이 중얼거렸어요. 이럴 수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들이 돌아왔어요. 드라이버들이 내렸습니다. 다나카가 도요타 드라이버에게 다가갔어요. 뭔가 물었습니다. 드라이버가 고개를 저었죠. 다나카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이수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데이터 확인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이수석의 제안이었어요. 엘리엇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죠. 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차들이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켜졌어요. 빨강, 노랑, 초록.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어요. 한국차가 3초 후부터 치고 나갔습니다. 격차를 벌렸죠.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어요. 2초 차이였습니다. 엘리엇이 주저앉았어요. 관측대 의자에 털썩 앉았죠. 저는 트랙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차가 서 있었어요. 조용하고 당당하게요.
그 순간 뇌리를 스쳤습니다. 아버지의 철공소였어요. 뜨거운 쇳덩이를 두드리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땡땡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꽃이 튀었어요. 오존 냄새가 났죠. 기름 냄새가 섞였습니다. 그 모든 게 지금 이 트랙에 있었어요. 소리였어요. 모터의 윙윙거림이었죠. 열이었습니다. 220도를 견딘 금속이었어요. 진동이었죠. 지축을 흔든 공장의 맥박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합쳐진 겁니다. 이 한 대의 차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죠. 국가적 자부심이라는 게 뭔지 처음 알았어요. 데이터로 읽는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었죠. 가슴으로 느끼는 거였어요. 뜨겁게 또렷하게 부인할 수 없이요. 다나카가 걸어왔습니다. 그는 이수석 앞에 섰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죠.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 천천히, 진심으로요. 인정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이 졌습니다. 기술에서요. 이수석이 다나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경쟁은 끝났어요. 이젠 협력할 차례죠. 다나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편견도 없었어요. 남은 건 인정이었죠. 순수한 진실한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진짜 힘이었죠. 엘리엇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트랙을 봤어요. 저도 틀렸나 봅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K숏을 K롱으로 바꾸세요. 제 말에 엘리엇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도 변하기 시작했다고요. USB의 유혹. 저녁 8시 저는 호텔 방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창원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간병비 독촉이었습니다. 이번 달 300만 원, 다음 달 400만 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엇이 서 있었죠.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들였습니다. 엘리엇이 소파에 앉았어요. 손에 작은 봉투를 쥐고 있었죠. 서율 씨.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둘 다 현실주의자잖아요. 팩트만 믿는 사람들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안에 USB가 있었어요. 검은색 메탈 케이스였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시죠? 엘리엇이 물었어요. 저는 봉투를 봤습니다. 기술 자료겠죠. 제 대답에 엘리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페라이트 합성 공정, AI 알고리즘, 양산 노하우. 전부 다요. 그가 봉투를 제게 밀었어요. 이걸 우리한테 주세요. 오늘 밤만요. 저는 봉투를 보며 물었습니다. 대가는요? 엘리엇이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간병비 1년치. 5천만 원입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5천만 원. 1년 동안 걱정 없이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그 모든 게 들어있다는 게 신기했죠. 엘리엇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시장에 내놓으면 한국보다 유리해요. 자본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죠. 그의 목소리가 설득적이었어요. 한국은 어차피 나중에 따라잡힐 겁니다. 기술은 결국 퍼지니까요. 저는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게 당신 생각입니까? 제 질문에 엘리엇이 잠시 멈췄어요. 네. 현실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보시죠. 생각 좀 해볼게요. 엘리엇이 일어섰어요.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봉투를 들고 창가에 섰어요. 야경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들이 깜빡였어요.
밤에도 가동 중이었죠.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USB를 꺼냈어요. 암호화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수석의 컴퓨터에 꽂으면 열릴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5천만 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이었죠.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뒤척였죠. 결국 일어났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테스트 센터로 갔습니다. 야간 경비가 있었어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갔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연구 노트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벽에 노트들이 보였어요. 수십 권이 꽂혀 있었죠. 저는 한 권을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실패, 실패, 실패.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실패, 또 실패. 끊임없는 실패의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도했죠. 다른 노트를 꺼냈어요. 손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떨렸던 거겠죠.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실패. 하지만 포기 안 해. 내일 다시.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큰 의지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계속 노트를 읽었습니다. 1시간 동안 읽었어요. 수백 페이지를 읽었죠. 그리고 마지막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유서 같은 메모가 있었어요. 이 기술이 완성되면 우리나라가 히토류 없이도 전기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날짜를 봤습니다. 2023년 12월이었어요. 1년 전이었죠. 그때는 아직 성공 전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꿈을 이뤘습니다. 마음속에서요.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쌓은 건 뭐였을까요? 돈이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죠. 꿈이었습니다. 국가의 미래였어요. 자부심이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훔치면 어떻게 될까요? 5천만 원을 받겠죠. 어머니 간병비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 사람들의 꿈을 배신하는 겁니다. 4년의 땀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4만 번의 실패를 헛되게 만드는 거죠.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못해요. 못 팔아요. 훔쳐선 안 돼요. 왜냐하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한국 사람이니까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이제 아니까요. 저는 노트를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이수석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 앞에 섰죠.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이수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밤샘 중이었나 봐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수석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보고 있었죠. 저는 USB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이수석이 USB를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엘리엇이 주셨죠?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훔치려고 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돌려드리려고요. 이수석이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훔쳐선 못 따라잡아요. 제 말에 이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기술은 베낄 수 있어요. 하지만 과정은 못 베껴요.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4년 3개월 4만 번의 실패. 그걸 겪어야 진짜 기술이 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기술의 진짜 가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었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사람 편에 설게요. 제 말에 이수석이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저도 사람 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자부심이었어요. 양심이었죠. 그리고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요. 숏에서 롱으로. 다음 날 오전 11시 라이브 브리핑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100명쯤 모였어요. 카메라가 20대는 됐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실을 말할 거니까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최서율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석가죠. 3일간 한국의 타리토류 인일 모터 기술을 검증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어요. 스펙트로미터 결과였습니다. 히토류 성분 제로. 망간계 페라이트로 대체됐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네오디움 자석은 큐리 온도가 180도입니다. 그 이상 가열하면 자성을 잃죠. 하지만 한국 페라이트는 220도에서도 안정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고온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220도에서 회전수 8000rpm을 유지했어요.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저는 드래그 레이스 결과를 보여줬어요. 도요타 BZ4X 대 한국 프로토타입. 한국 차가 2초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0점에서 200km까지 6초 만에 도달했죠. 객석에서 다나카가 일어섰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합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다나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식으로 구매 협의를 제안합니다. 공동 생산도 검토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다나카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진 눈빛이었어요.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엇이었어요. 팩트 왜곡입니다. 샘플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급했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조작 증거가 있습니까? 제 질문에 엘리엇이 말을 잃었어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제3자 검증을 받았습니다. 조작 불가능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엘리엇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연달아 울렸죠. 그가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펀드 고객들의 항의였습니다. K쇼 포지션 때문이었죠. 한국 주가가 급등하고 있었어요. 엘리엇의 펀드는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았어요. 저는 브리핑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히토류 없이 전기차 모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14,000유닛이죠.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4년 3개월의 땀입니다. 4만 번의 실패를 넘어선 성취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숫자만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 배웠어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요.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K숏에서 K롱으로 바꾸세요. 한국은 배팅 대상이 아니에요. 파트너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였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수석이 다가왔어요. 잘하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브리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창밖으로 공장이 보였어요. 굴뚝에서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여전히 가동 중이었어요. 멈추지 않고요. 세계를 향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딸아, 어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원이에요. 일 끝났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저 자랑스러운 일 했어요. 그래? 뭔데? 진실을 지켰어요. 사람 편에 섰고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우리 딸 장하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 안에서 모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요.
그 모터들은 세계로 나갈 거예요. 독일, 미국, 베트남 모든 곳으로요.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는지를요.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요. 저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데이터 분석가 최서율. 하지만 이젠 그냥 최서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최서율이었어요. 자부심을 가진 최서율이었죠. 진실을 지킨 최서율이었습니다. 저는 걸었어요. 앞으로요. 미래를 향해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